자, 222쪽에 1절 사무정비사업 시행 방법. 지금 여기 1절 시행 방법이랑 그 옆에 이제 시행자랑 요 두 가지 구별하는 게 이제 장비사업들이 약간 달라지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행 방법을 보시면요. 먼저 1, 2, 3번 1번의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방법. 다음에 하나가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해서 혼용은 둘 이상을 섞어 쓰는 것까지 해서 전체 5가지 다 쓰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중에서 1번 첫 번째 방식은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나 개량하는 방법. 강의 편의상 기반 설정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기다 이제 쓸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쪽짜리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시행자가 하는 게 둘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반설과 공동이용설만 손대주겠다는 거예요. 주택을 손대지 않고. 주택은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 소유자는 여기서 시행자가 아니죠. 시행자가 하는 것은 기반설만 고쳐주는. 소유자는 스스로 이제 주택을 하든지 말든지 시행자가 하는 건 기반설만 고쳐주는. 그래서 이것도 이 방법의 정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이제 기반설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하겠다, 칭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거 둘 중에 한쪽만 해준다. 반쪽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라고 했는데 차마 반쪽이라는 건 너무 품위가 없는 말 같아서 책에는 기반 설정만 고쳐주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시행자가 정비 후에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라면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은 토지등 소유자나 토지등 소유자 외의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방법. 이거를 수용 방법. 아까 반쪽짜리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면 이 수용 방식은 반대로 가장 무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수용하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시행자가 자기 것으로 보상금 주고 수용을 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택을 지으면 그곳에 살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해주고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이게 왜 무섭냐면은 만약에 수용해서 주택을 지어서 주든 토지를 주든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가가 굉장히 낮아요. 달동네라니까 이건 달동네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낮아요. 주택을 지어서 준다 해도 하루 며칠 주택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우선 공급권만 생기는데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차익을 내야 들어가죠? 분양할 때는 분양가 제대로 다 받는단 말이야. 보상해서 취득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탈동네니까 차익을 내야 들어가는데 낼 수가 있냐고. 보통 정비사업의 취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차익을 시행자는 배불러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결국 떠나야 돼. 그래서 무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여튼 서울 봉천동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이 방식으로 했었고 그 구청장은 돈 벌었겠지. 구청장이 사업했으니까. 자기가 취득해서 했으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성남으로 가서 판자촌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방식이에요. 이게 무서운. 세 번째,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땅을 교환해주고 싶다? 환지로. 그럼 우리 개발보서 배웠던 이제 그거 준용해서 쓰는 거죠. 환지. 네 번째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소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는 방식. 이게 건축물 지을 때는 일반적 방식이에요. 여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는. 이게 보통의 방식이거든요. 건축물 줄 때. 그러니까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땅 줄 때는 환지. 기반소를 고쳐주는 반쪽짜리. 시행자가 수용하는 수용 방식. 섞어 쓰는 혼용. 이 5가지가 정비사업에 나오는 방식인데요. 재개발 보세요. 재개발사업은 둘만 나옵니다. 재개발사업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해서 방가로 1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건축을 건설하고 오는 방법과 2번 환지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3번에 재건축이다 그러면 한 가지 방식만 써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이거 하나만 씁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는 거 하나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아파트 재건축이니까 우리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건설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에 따라 주되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상가,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이니까. 근데 오피스텔 지을 때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 아래.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 건설할 요건은 이 요건을 채워야지만 가능한데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라는 경우에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일 비싼 곳이 상업지역, 상업지역 다음에 비싼 곳이 준주거라고 했잖아. 제일 비싼 곳, 두 번째 비싼 곳. 이 정도에서 재건축할 때만 오피스텔은 가능해요. 근데 오피스텔이 재건축 편의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만들었다 그러면 미분양 생길 수 있어요.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에서만 가능하고 이때도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된다. 어디까지나 주택을 지어주는 게 주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작아야 된다. 제가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3분의 1 중에 30% 쓰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작아야 된다. 이 요건 같을 때만 하나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다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계산 사업이면 5가지 다. 여기는 2가지 방법만. 여기는 하나의 방식만 나오잖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 2가지 쓴다고 보시면 돼. 보통의 방법이 뭐예요? 관리청구에 따라 건물 지어줄 때 항상 여기랑 비슷하니까 환지랑 비교를 해보죠. 건물 줄 때는 관리청구, 비싼 땅 줄 때는 환지. 이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이게 보통의 방식이니까. 재개발에서는 보통의 사업이니까 보통의 방식 2가지만 쓰지. 여기서 반쪽짜리 수용 이런 게 나오면 틀리지 여기서 자체로. 그럼 이건 왜 5가지 다 쓰느냐? 특수한 사업이라. 특수한 사업이라. 이게 제일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하다 그랬잖아. 그럼 모든 방식 다 허용해야죠. 제일 정비가 시급한 곳이니까. 여기서는 반쪽만 하니까 당연히 5가지 중에 반쪽. 그러나 여기서 다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합하면 개선사업에서는 5가지 다 허용을 해야 돼. 예? 무조건 하는 게 급선무니까 여기는. 건물 질라면 관리청계 환지로 주는 게 괜찮다. 환지 아니면 참 급하면은 아주 기반설만 고쳐주는 반쪽짜리만 하든지. 강력한 수용 방식을 통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 하든지 섞어 쓰는 게 필요하면 섞어 쓰든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재건축은 왜 하나냐? 재건축이니까. 건축물 지어주는 게 재건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지어주는 관리청구가 하나만 쓰는 거지. 누가 환지 땅을 갖고 건축한다고 표현해.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니까? 보통의 재개발 사업이니까 보통의 방식 2가지, 관리청구의 환지 2만. 고칠 게 워낙 많은 특수한 사업이라 개선 사업에서는 모든 방식을 다 허용을 한다. 재건축은 재건축이니까 관리 제공에 따라 건축물 지어주는 방식 하나만 쓰겠지.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지. 그 옆에 시행자.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시행자 이제 시행자만 넘어간다. 그럼 시행자. 글쎄 여기 시행자라면은 저쪽 시행자랑 비슷하다니까. 환지 방식이 시행자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럼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 12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환지 방식 성격상 누구를 지정한다 배우셨어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그 사람 못하는 예의적 상황이 있을 때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응? 비슷하다니까 서로. 그럼 여기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들이 설립한 조합이라는 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당사자를 먼저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고 안 되면 다른 행정청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저쪽 구조랑 똑같아. 출발점이 똑같아 지금. 응?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들 시키는 것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틀은 이렇게 잡으시되 저쪽처럼. 저쪽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여기라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되는지 먼저 보시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나가야 되잖아. 구조. 자, 이제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제 이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라면 아까 2가지 사업이 있었잖아. 달동네. 또 하나는 기반설만 고쳐주는. 자, 우리 달동네 생각해봐요. 달동네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돈이 없어서, 능력 없어서. 시행자가 되면은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항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시행자가 돼? 안 돼. 조합께서 하면 될 것 같아? 조합원들이 된다니까 이 사람이? 조합의 비용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행정청이 해야 돼.
공공시행자가 해야 돼. 혹시 그러면 그 반쪽짜리로 할 때는 가능하냐? 예를 들어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또 하나의 사업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기반시설 고쳐주는 사업할 때는 기반시설과 공동시설만 고쳐주고 주택수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행정청이 해야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예? 아니 주택 손대지 않는다니까. 주택 손대지 않는데 그 주택 소유자가 왜 나서서 합니까? 아예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지. 우리 기반서론 앞에서 국회부서 배울 때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행정청이 한다 그랬잖아. 행정청이. 응? 여러분들이 상하수도 직접 설치한 적 없죠? 응? 여러분들 혹시 있어요? 난 돈이 많아서 우리 여기 광명시에 내 일부는 내가 해줬다. 그래서 여기 속하는 두 가지 사업을 다 생각해보면 민간에는 달동네는 아예 능력 없다고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것이면 원래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하니까 민간에 나설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는 아예 될 수 없는 게 개선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누가 하느냐? 공공이 나서야지. 공공이 나서는데 이것도 성격상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반쪽짜리랑 그렇지 않은 방법이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거 원래 행정청이 하는 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쪽짜리,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랑 아니면 기타 나머지 방법이 이렇게 반쪽이냐 아니냐 둘로 나눠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 시장운수 등 이게 시도사가 나오면 틀린다고요. 정비법이니까.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선사업을 달동네에서 하든 아니면 원래 반쪽짜리 사업에서 하든 개선사업 둘 다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시장 군수가 한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 거기 사람들 동의도 필요 없어요. 거기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냥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만약에 바빠서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키고자 한다면 같은 공공이라도 행정청이 원래 해야 될 것을 그보다 못한 공공기관에게 시키니까 이 사람 시켜도 되는지 관련된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타 방법으로 한다라면은 뭐 수용 방법이든 환지든 관리채공이든 기타 방법으로 한다면 시장운수가 하든지 시장운수가 처음에부터 하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어. 공공시행은 제가 지금 공동시행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 때마다 다 그 앞에 공통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달동네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워낙 많아서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외에도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요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주로 둘로 나눈 게 민간이 못하는 걸 확실히 기억하시고 공공이 할 때도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는 시장한수가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죠. 다른 나머지 방식이면은 시장한수가 하더라도 이 정도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차이점이 생기죠.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거 원래 시장한수가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 동의수를 지금 기억 못하더라도 이렇게 구조가 달라져요. 이력 구조. 그러면은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달동네 같은 데가 아니잖아. 할 수는 있는데 개발법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가 존재합니다. 토지소유가 정비사업 하고 싶으면 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면 좀 더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에서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 설립에서, 재건축 사업 할 때도 조합 설립에서 조합이 단독씩 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예로서 재개발 사업 할 때만, 그것도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인 미만 작을 때만, 작으니까 조합 설립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20인 미만일 때만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여기선 다른 거 지금 안 썼어요. 누구랑 이 사람들이 공동시행하는 것과 여기도 민간인 말고 시장원수 등이 예외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안 썼는데 지금 일단 민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보시면 세 가지 정비사업이지만 아까 한참 설명했듯이 개선사업은 민간인이 아예 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눠지지만 공공이 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민간인이 둘 다 돼. 여기는 조합만 돼.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등장한다면 어디서만? 재개발사업에서만 될 수 있지 다른 데서 나오는 순간 틀려요. 조합이 된다면 세 가지 정비사업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시행자로 나와야 되지 개선사업은
나올 수가 없다고. 이 구조를 좀 아시라고.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해보세요. 아까처럼.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다. 그러니까 저쪽이랑 비슷하네. 이쪽 조합은 제가 저쪽 조합이랑 비교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도시개발 조합은 그 조합 전에 지금 조합 전에 아까 환지 방식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 둘 다 됐죠? 여기도 똑같은 재개발 사업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둘 다 되네?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특수하잖아. 이거 특수한데 아까 봤듯이 특수한데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 대한 예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만 되네? 여기랑 다르네? 보통의 개발사업이랑? 왜 뒤에 갈수록 이렇게 멍하시는 분들이 많나?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저쪽 그래서, 자, 우리 조합이라면, 정비조합이 중요하잖아요. 저 개발조합도 중요하듯이. 그런데 정비조합은 여러분들이 틀을 어떻게 잡으셔야 돼?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이 둘로만 틀을 잡으셔야 되지, 개선 주거환경 개선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요. 나오더라도 이게 제가 원칙이고 이게 항상 예외라고 했죠? 저기는 도시개발조합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비조합을 한다면 벌써 머릿속에서 둘을 놓고 해야 된다고. 재개발과 재건축조합을 나눠놓고 하시되, 둘 중에서 항상 재건축은 예외라고 했으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이 돼? 재건축이 예외구나. 이렇게 틀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공부하실 때도 틀부터 잡으셔야 돼. 결국 이게 비슷하잖아요. 저쪽에서는 토지 소유자 조합, 여기는 토지 소유자 조합.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 재건축은 예외라 조합 하나만 있다. 여기는 아예 달동면 안 된다 했으니까 특수한 사업인데. 저기 다른 건 많은 거 지금 쓰지도 않았다니까 제가. 저 정도는 해놔요 일단. 나중에 저기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223쪽에 시행자 보시면 먼저 1번에 특수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둘로 나눠져 있잖아. 기업권 반쪽짜리라. 양가로 2번에 기타 방법이라. 제가 양가로 1번에 반쪽짜리로 한다면 시장원수가 직접 시행하되, 시장원수가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죠? 그 대신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써놓은 대로. 양가로 2번에 기타 방법이면은 보세요. 거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수 등이 직접 하거나 다음자에게 박스에 해당하는 기업, 단독, 니은번의 공동시에 쭉 적어놨지만 결국 시장수 등이 할 때부터 다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지 민간에는 아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네모난 2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함께 우선 달아놓고 있는데, 네모난 2번에 1번 재개발이라면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해서 1번 조합이 할 때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게 조합의 단독 시행이에요. 뒤에는 공동 시행이라 공동 시행은 제가 다음에 다룰 거예요. 조합의 단독 시행이죠. 동그라미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다 나오죠. 그런데 양가로 이번에 재건축이라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의 단독 시행 하나밖에 없잖아. 토지 등 소유자도 없잖아 여기는. 아까 그 구조. 공동은 빼고. 이것도 양가로 3번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많아요. 안 해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네모난 3번에 대행자 들어갈 겁니다. 227쪽 대행자도 기본만 할 거예요. 기본만. 여기 보세요. 기본하고 조합할 겁니다. 오늘 조합까지 나가는 건데, 자, 대행자라면 우리가 지금 시행자를 배우고 있거든요. 자기 앞으로 시행하는 사람. 대행자는 대신 행하는 자가 대행자잖아. 대신 시행한다. 이게 대행이에요. 대행. 우리 정부선 전부 대행이 나오는데, 대행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정해졌다가 못하니까 대행을 하겠죠?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줄 때 공공 시행자가 못할 때 대행자가 필요해요? 민간 시행자가 못할 때 대행자가 필요해요? 민간 시행자가 못할 때 대행자가 필요하겠죠? 공공은 못하는 경우 없다 그랬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대행자가 있을 수가 없겠네? 민간에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공공이 할 때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인이 하려다가 못할 때 이 민간 신자를 대신하여 공공이 주로 대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또 책에 열심히 또 체크하시느라고 뭔 책에 체크를 해. 생각부터 해. 생각부터. 자 여기 보세요. 저 노트필기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대행 이런 구조를 잘 잡아야 돼요. 책은 집에 가서 봐도 충분해. 집에 가서 봐도. 대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전부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말 개념상 그 사람이 못하니까 대신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누가 못할 때? 민간이 못할 때라고. 민간이 못할 때. 공공에서는 대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공공이 할 때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민간인이 못할 때 대행이 필요한데 우리 대행에서 가장 기본만 할 거예요. 우리 대행을 하겠다면 대행자 계산으로 사업을 할까요? 시행자 계산으로 할까? 시행자 계산이니까 대행이 되는 거예요. 대행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시행자가 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 그건 대행이 아니에요.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게 대행이잖아.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행자가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요. 만든 거 시행자에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못했어요. 대행자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귀속이 돼요. 시행자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그 대신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수비용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행자 계산한대. 자,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라고 했지 대행자 계산은 틀려요. 자, 이름은 사업할 때 이름은 역시 이름도 시행자 이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름은 대행자 이름으로 할 것이냐 그거 판단해봐요. 시행자 이름으로? 민법상 대리 공부 많이 하셨고 그러나? 이건 대행인데. 네? 우리 대리는 본인이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해? 아니 대리가 대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아유 난 민법 중간에 바뀐 줄 알았네. 10년 동안 공부를 안 해서. 안 바뀌었죠 민법? 깜짝 놀랐네. 민법상 대리랑 달라요. 대행은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해.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하되 자기 이름으로 다 하되 계산이 시행자 계산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보다는 확실히 공법이 신사적이라니까요. 신사적이야. 자기 이름으로 못하는 게 참 얼마나 서글퍼 그죠? 여긴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해. 단지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에요. 주의하시고. 자 대행으로 보세요. 방가를 1번 보시면 시장원수 등 이제 시장원수가 대행할 때 얘기입니다. 시장원수는 어느 때 대행을 하느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행 사유인데 동그라미 1, 2번 먼저 보세요.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민간인이 계속 아이고 어렵겠구나라고 행정청이 인정할 때고 또 하나는 당사자 직접 하는 민간인이 우리 못하겠으니까 대행해 주세요 요청할 때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예요. 이것도 동의요건이 여러분 직접 민간인이 스스로 요청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요청한다는 것도 외울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 과반수는 50%를 넘는 개념인데 지금 분명히 민간인이 못하니까 대행을 요청하겠죠? 못하는데 3분의 2, 4분의 3이 못한다고 해야 못합니까? 적어도 반만 넘는 사람이 못한다면 사실상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요청할 때는 과반수로 요청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 그런 대행 사유가 있으면 시장원수 등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직접 시행을 하거나 대신하여 시행한다를 줄이면 대행이 되는 거예요. 시장원수가 대행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됐든 지정개발자가 됐든 이런 자에게 해당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행하게 되면은 그 아래 방가리 2번에 1번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대행자는 그 아래줄 자기의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낼 수도 있죠. 이 정도입니다. 대행자는. 그럼 이제 조합을 해야 돼. 조합. 자 229쪽에 제3절에 조합 설립 취나 조합. 자 여기서도 이제 오늘 뭐 40분이면 끝나겠네. 40분.
여러분들이 쉬고 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막 다른 주윤발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래. 그 얘기 들을 땐 좋았죠?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자, 들은데 거의 비슷해. 성격이랑 다 개발조합정비조 보면 비슷하다 그랬잖아. 성격 법인이고 따라서 뭐 임원에 관련된 거 조합원에 대한 구조 다 비슷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저쪽에서 상세히 있잖아. 이게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기본적인 차이점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다 없다 해서 차이가 생겨요. 저기서는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인간시장 들어가면 됐는데 여기라면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할 위원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가 하라. 이것부터 추진위원회 제도가 여기 나와요. 그거부터 차이점인데 보세요. 먼저 1번에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죠. 추진위원회. 자,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보시면 방가로 1번에 어떻게 만드느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만드는 건데 언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입니다. 시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만드는 것이고 시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서 일단 위원수는 5명 이상으로 뽑아야 돼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만들 때 동의 요건은 과반수 동의예요. 이것도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많은 수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준비단체에 불과한 것이고 둘 이상 날림만 안 되면 돼요. 최선의 동의 요건으로 과반수만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50%를 넘어서 만들어졌다면 다른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최선의 동의로 준비단체니까 간단한 과반수동이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은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비법이니까 시장은수의 승인 받는 거예요. 물론 이 승인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게 승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보다는 간단한 거지 이게. 조합 만들 때는 인가 받는데 이거 이제 승인으로 끝납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래 보세요. 양괄호 2번의 기능 중에 업무, 방괄호 2번의 업무를 보시면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의 업무라는 게 추진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억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이 말 그대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간인 할 때 잘 모르니까 이걸 선정해서 도움받으면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설계자. 설계자는 준비 업무에 들어가겠지. 설계 업무가 준비 업무에 들어가니까. 세 번째가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계략적인. 만약에 계략적인이 빠졌다 그러면 틀려요. 왜? 아니 여기 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라니까요. 조합이 만들어진 조합이 시행자로서 만들겠지. 아직은 추진위원회니까 조합 만들기 전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합 업무랑 구별하셔야 돼요. 조합은 시행자가 되는 거죠. 아직은 추진위원회잖아. 그러니까 시행계획서가 아니고 계략적인이 붙어야 맞다고. 계략적인이 빠진 정식 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조합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아예 안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본 보시면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설립을 받게 한 준비 업무. 그래서 이제 설립인가 밖에서 막 동의 요건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넘겨보세요. 232쪽에 정비조합 들어가는데 232쪽에 네모나 리본 정비조합 양가로 1번에 이게 아까 시행자 파트에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은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해요. 순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해서 시행하라. 단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작을 때는 그것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설립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 자, 방갈 1번에 재개발, 방갈 1번에 재건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립인가 동의 요건입니다. 둘로 나눠서 보시되 1번이 원칙 재개발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은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법이니까 인가권자는 당연히 시장은수 등이 되겠죠. 정비법이니까. 그런데 인가 동의 요건도 숫자 외워야 돼 이거는. 설립인가 동의 요건. 그런데 이건 외우는 게 아주 간단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특징이 지금 재개발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 동의요건으로서는 면적, 아니 재개발 정비조합, 도시개발 조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 일반 동의였죠? 이것도 여기서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나오고 면적이 뒤에 나오잖아. 개발법이랑 반대야 이거는. 개발법에서는 면적부터 나오고 소유자 수가 나오잖아. 여기는 소유자 수가 먼저 나오고 면적이 뒤에 나와요. 그전에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 그전에는 정비사업 할 때는 소유자 수 동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면적이 나와서 지금 숫자가 많이 복잡한데 이미 면적 나온 게 MB 정권 때 나와서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추가돼서 이제 또 면적 많이 가진 사람이 힘쓸 수 있게 이렇게 돼서 복잡하게 됐는데, 이 순서를 뒤바꾸지는 않아요. 항상 지금까지 문제 낼 때 보면 이 순서를 뒤바꿔내지는 않아. 그 대신 그 순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좋아요. 자, 토중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딱 순서대로 숫자가 4, 3, 2, 1. 카운터 다운 동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카운터 다운. 미사일 발사할 때, 우주선 발사할 때 3, 2, 1 발사하잖아. 4, 3, 2, 1 동이잖아. 외우기 좋아요.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재건축보다 훨씬 간단한데 이게 더 많이 나왔다고, 재개발이. 재건축은 훨씬 복잡해. 재건축 사업의 설립인가 할 때는,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는 단지 안 1번, 단지 밖 둘로 나누고 있어요. 단지 밖의 것이 예외적으로 포함되더라도 주택단지 안과 밖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지 안의 동의요건과 단지가 아닌 곳의 동의요건을 둘 다 채워야 돼요. 따로따로. 그리고 이것도 주택단지 안에서는 다시 보시면 재건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주택단지의 공동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동별로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시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전체에서는 소유자 면적 이 순서로 해서 4343이고 동별로는 소유자 과반수입니다. 일단 여러분, 단지 전체에서 4분의 3이면 동별 과반수보다 훨씬 센 건데 동별 과반수가 훨씬 약한 거, 이것도 소유자 기준으로 한 과반수 아닙니까? 이게 옛날보다 이것도 확실히 이게 풀어진 건데, 옛날에 단지 전체의 동의요건을, 어려운 동의요건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동에서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갖고 이 동별 동의를 못 채우면 전체 동의에서도 못하죠, 그죠?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별 동의요건을 면적도 안 따져 소유자 기준으로 과반수만 간단하게 했고 단지 전체 4343을 세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가 아닌 곳 보시면 그 아래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그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많이 물었고 재건축은 가끔 어려울 때 물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해야 돼요, 요새 추세상.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반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재건축이 복잡하지만 단지 안, 단지 밖, 단지 안에서는 단지 전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단지 전체를 먼저 놓으면 4343 똑같네? 4343 똑같아요. 동별로 간단한 과반수로요. 그 대신 단지가 아닌 것이면 4332로 떨어져서 마무리가 되니까 떨어져야지. 단지, 자, 재개발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 동의요건은 4321 깔끔한 카운터 동인데, 재건축이다 그러면 단지 전체에서는 4343 동별 과반수지만 단지 밖에서는 4332 이렇게 떨어지잖아. 4분의 3보다 좀 더 못한 게 3이잖아. 뭐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됐고 또 넘겨보세요. 235쪽에 양가로 3번에 개발조합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 법인으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이다. 법인이기 때문에 방가를 2번처럼 설립해서 받고 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 아래줄에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래줄은 벌써 넘어갔는데요. 똑같은 것이라. 방가로 4번까지 읽었어 지금 벌써. 똑같은 것이라. 개발조합과 똑같은 성격이잖아, 법인. 예. 자, 이제 여기서도 양가로 4번 중에 방가로 1번 조합원의 자격. 이걸 해야 돼, 조합원의 자격이. 항상 제가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야 물건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조합에서는 한 줄이었어, 한 줄. 근데 여기는 수많은 또 내용이 나오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 더 복잡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이게 원칙 예외. 이 원칙이라는 것은 개발조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기억나시죠? 조합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뭐 결격사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한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누가 되겠어요? 재개발이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지 뭐. 똑같은 구조라니까 저쪽이랑요. 원칙이니까 이게 다를 뿐이지. 저 도시개발조합처럼 재개발조합은 구역 내 그 대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아까 배웠던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불문하고 결격사유 없어. 똑같아. 그런데 재건축이 얘다. 왜냐?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그 앞에 반드시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 말이 붙는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곳에 토지 등 소유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누구만 된다고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 안 돼. 아파트 재건축할 때 반대한 사람 조합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의한 사람만 되니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세밀하게 더 따져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1번의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걸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랫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기억년 찍으실 때는 각각 토지소유자가 있어도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1번. 이것도 저쪽에는 없는 얘기잖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 자,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공유자 별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니은번 보시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다. 1세대에 속한다. 그럼 대표자 한 명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 A, B, C가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야 되죠. 그죠? 조합원이 원래 돼야 되거든. 부자 세대야. 이 사람들이 한 세대에 모여 살아. 각각 세대원이 그곳에 땅, 건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한 세대에 모여 살기 때문에 비록 각각의 독립된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대표자 한 명만,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자를 이 사람 뽑았다. A 한 사람만 조합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조합은 안 돼. 물건 못 받아. 형음청산 받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물건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특히 사업이 잘 된다 그랬을 때 물건 못 받으면 참 속상하죠. 그죠? 이 사람만 돼. 자, 그러면 한 세대니까 대표자 1인만 조합으로 인정받는다라면 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한 세대 안 하면 되겠네? 세대를 분리하면 돼요. 분리해서 한 세대 탈출해서 독립된 세대 만들면 조합원이 될 수 있잖아.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만 옮기면 저절로 세대는 편제되니까. 에? 옮기고 싶죠? 언제까지 옮기면 되느냐?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옮기면 돼요. 설립인가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러 가지 갖춰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칩시다. 물론 등기래야 성립하려면 이미 설립인가만으로 행정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그럼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라면 조합원의 수는 특정돼야 된다고 법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이 설립인가로 형태를 갖춰진 이후에도 만약에 조합원 수를 막 늘릴 수 있다라면 사업성이 악화돼서 못할 수가 있어요. 조합원부터 챙겨주고 1번 부장하잖아. 조합원 수가 확 늘어났어.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설립인가 때 이 정도만 해볼 만하다 했는데 확 늘어났어요. 사업 포기해야 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수는 특정이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막 분리해서 나갔다. 각각을 다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대표자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분리를 했다? 분리해도 소용없어요.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분리해도 분리를 인정 안 해. 대표자 한 명만 보고 말아요. 쉽죠? 여기까지? 설립인가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더 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설립인가 뭐 귀찮으면 전후랑 상관없이 무조건
각각 조합원은 인정 못 받는 한 세대로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는 무조건 전후와 상관없이 설립인가 받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이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같이 살해될 사람은 분리해도 소용없다. 아무 때 분리해도 소용없다. 같이 살해될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배우자. 또 직계비속. 다 큰 직계비속 말고 직계비속. 반계 아니에요. 조카예요. 반계야. 자손 직계비속인데 미혼, 미성년 둘 다 갖춘. 미성년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고 미성년이라도 빨리 결혼하면은 성인이 돼.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부모 보속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아무리 분리해도 그 전에 분리해도 소용없어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줍니다. 그 사람들 조합원을 인정 안 해. 그런데 나는 꼭 받고 싶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되겠네? 무조건 인정 못 받는 데서 벗어나면 되겠네? 배우자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수밖에 없어요? 이혼해야 돼, 이혼. 응? 그럼 이혼하면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해서 했더라도 인정받는다고 조합원으로. 이혼했는데 그 사람과 똑같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 사람 대표자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조합원수가 늘어나도 상관없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혼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엮입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무조건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했더라도 인정해줘. 또 자녀 중에서도 성인이 돼서 법정 분가를 한다라면 인정을 해줘. 19세 이상 돼서 성인이 되면 법정 분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정. 어쩔 수 없어요. 전후에 상관없이. 간단해 그러니까. 설립인가 전에 분리하면은 좋아요. 설립인가 이후엔 분리 못 한다니까. 근데 그 전후와 상관없이 같이 살해될 사람 아닌 사람. 끝. 이거. 네 번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면 대표자 한 명만 본다는 건데 이 경우부터 나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즉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동시에 미혼이면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한 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를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처음에 한 세대였는데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요.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즉 다른 세대에 속해서는 이혼 및 19세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겠다. 그러니까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를 했으면 그 분리를 인정 안 하고 1세대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뭐를 제외하고?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 요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라면 설립인가 이후에도 당연히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걸 얘기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은 취지가 디귿번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역시 후. 이걸 전후로 바꿔버리면 그냥 내용이 확 달라져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 자, A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필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조합은 A 하나죠. 근데 요거를 설립인가 후에 B가 단독적으로 샀어요. 요거 C가 단독적으로 샀어요. 각각 3명이 됐어요. 공유자 말고 각각 소유자 3명이 됐어요. 설립인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표자 한 명만. 만약에 설립인가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 그때는 각각이 조합원이 되겠죠. 아까랑 취지는 똑같아요. 설립인가 이후에는 함부로 늘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 대표자 한 명만 보지 각자 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쪽에서 업무할 때는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자, 요거 했고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다른 얘기도 많지만 우리 239쪽의 7번의 조합의 임원 파트에서 이런 거 기본 구조는 다 똑같아요. 개발부서 배웠던 건 똑같습니다. 뭐 겸직, 금지, 결격사 이런 거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 좀 보시면 예를 들어 방가로 2번 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의원으로 본다. 이것도 여기만 있는 특수한 얘기입니다. 보통 겸직, 금지이기 때문에 조합장도 원래 대의원이랑 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대의원으로 보겠다는 거야. 원래 대의원의 의장이 보통 조합장이 되죠.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서 없는 한 보통 이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의원 자격으로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 회의만 주재하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재미없어서 못한다. 그때는 대의원 자격을 줘서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사감사는 안 돼. 조합장만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만 대의원이 된다. 그런 거. 그리고 다른 얘기 다 똑같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방가로 3번에 임원의 결격사 아주 비슷한데 여기도 그 정도만 지금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방가로 3번 중에 동그라미 3번. 위 2번에 의해서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의 관할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다. 자, 이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결격 사유. 그러면 자동 퇴임이 된다 그랬죠? 개법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 퇴임이 되면은 이 사람이 퇴임된 이후의 행위는 당연히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 그런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라도 자격이 없었던 게 지금 발격이 됐으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유효로 보겠다는 거야. 자격 없는 사람이 했어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만약에 이걸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터잡은 다른 행위들이 줄줄이 쫙 무효가 돼버리네? 법적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격 없어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퇴임 전. 그리고 이때도 총회 대의원회가 나오는데 우리 총회 대의원회 그 옆에 대의원회 봅시다. 방가리 1번 다 됐어요. 방가리 1번 대의원을 보시면 1번의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가 또 특징이잖아. 두어야 한다. 100명 이상일 때지만 이게 개발조합의 대의원에서는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기관. 여기는 비록 100명 이상이지만 두어야 된다는 필수기관이에요. 차이점이잖아.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는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둘 수 있다. 유일한 임의기관이다. 여긴 둬야 된다니까. 필수. 구별해 보시고 또 넘겨보시면은 예를 들어 동그라미 3번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라면 보통의 이사감사를 얘기하잖아요.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니까요. 아까 조합장이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원 중에서도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지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여기만 나오는 얘기. 아까랑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조합 끝났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도 참 내용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개발조합 수준에 맞춰서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거 있죠. 어려운 부분 다 지나고 이제 시행계획에서부터 이거 나가는 거 하고 나서 건축법 들어갈 거예요. 건축법도.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